시사 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저희 CBS를 포함한 방송사와 언론사의 보도를 통제한다. 국회의원들을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 못하게 만든다. 이런 내용들이 담긴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 대비 문건. 지난주 청와대가 일부 내용만 공개했는데 오늘 67쪽짜리 세부 자료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전달됐네요. 오후에 열린 국방위 회의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는데 잠시 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연결해서 어떤 주장들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겠고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이 땡볕에 그대로 노출된 건설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폭염 관련 안전대책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않아서 사망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 2부 시간에 직접 연결해보고요. 18년 동안 장애인 수용시설에서 살던 이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동생을 그 시설에서 데리고 나와서 함께 생활하며 그 생활을 다큐멘터리로 찍은 감독. 이번에는 그 동생과 함께한 400일의 생활을 기록한 책을 펴냈습니다. 장혜영 감독인데요.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고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까지 준비하겠습니다. 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유튜브 라이브로도 방송 직접 보고 또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하죠.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1212로 보내셔도 되고요. CBS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는 무료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CBS 레인보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언제든 지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촛불 전국에서 계엄령을 선포하려 했다는 기무사의 문건 67쪽짜리 세부 자료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전달이 됐습니다. 오늘 국방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참 뜨거웠는데 여당 간사 맡고 있는 민홍철 의원을 연결해 봅니다. 민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민홍철입니다. 그 67쪽짜리 세부 자료를 직접 다 보셨죠? 네네. 그게 원래 2급 비밀로 작성됐다는데 그 비밀이 해제됐습니까? 예, 어제 저희 국방위원회에서 요청을 해가지고요. 국방부에서 이제 보안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사한 결과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로 보기에는 좀 요건이 안 맞다. 네. 그래서 해제를 해서 오늘 전 국방위원들한테 다 이제 배포가 됐죠. 또 일부 언론의 전문까지 또 실렸더라고요. 네네. 네, 전반적으로 쭉 내용을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사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도상 계획을 넘어서 어떤 의도를 갖고 작성하지 않았느냐. 아주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보니까요. 그리고 일상적인 어떤 합동참모본부에서 유사시에 대비하는 계엄의 어떤 편람과는 아주 다른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이거는 어떤 의도를 갖고 작성했다. 이렇게 어떤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의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통상 이제 만약에 사태에서 대비해서 계엄 시행 계획을 이제 작성한다면 합참에서 작성하거든요. 합참 민심 작전도 이제 계엄거라고 있는데요. 그 지휘계통을 따라서 작성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건 자체는 계엄 업무를 하지 않는 기무사령부에서 작성을 했고요. 또 그 상황에 맞게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볼 때 보통 그 매뉴얼에 없는 국회를 무력화시킨다든지 위수령이나 계엄령 해제를 못하게 막는 장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어떤 외교적으로 알리고 또 지지를 유도하는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여러 가지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느냐 그런 추측을 저 나름대로 해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탄핵이 기각될 경우 과격 시위로 인해서 치안이 붕괴되면 거기에 대비하는 차원에 만들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내용이 나갔다 이거죠? 그렇게 이제 상황 논리론, 상황 대비론으로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통상적으로. 그런데 특히 이제
보통 전국 계엄이 될 때는 그 군령권을 가지고 있는 합참의장이 이제 계엄사령관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육군참모총장으로 계엄사령관이 돼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계엄이 이제 선포가 되면 대통령이 국회에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회에는 계엄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의결을 해서 타당하지 않다 그러면 해제를 의결할 수 있도록 헌법에 보장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당정 협의를 통해서 당시 여당 국회의원을 계엄 해제의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설득하고 네. 또 계엄 해제권을 직권 상정하지 못하도록 한다든지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사법 처리해서 의결 정족수를 미달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계획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들을 이제 진보 160명, 보수 130명 이렇게 또 분리를 해놓고요. 네. 네. 여러 가지 구체적인 어떤 통상 대비한다 하면은 그런 계획까지는 세우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계엄 해제 자체를 못하게 헌법을 마비시켜버리는 예. 그런 내용까지 문서 내용에 검토를 했다라는 것은 예. 이것은 통상적인 어떤 상황 대비론이 아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계엄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즉 계엄을 장기화시켜서 궁극적으로 뭘 얻고자 한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그래서 어떤 의도인지는 저희들도 이제 아마 특수단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밝혀질 것입니다만은 저희들로서는 예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어떤 의도였는지도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건 내용 도중에 이런 표현이 있다면서요.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 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국정원 네. 2차장을 계엄사로 파견시켜 계엄사령관을 보좌토록 조치한다. 이런 내용이 있다면서요. 네네 있습니다. 즉 대통령이 해야 할 일까지 명시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이게 대통령한테 보고되지 않고서는 이런 문장이 들어갈 수가 없다고 주장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런 문장을 내용대로 있기 때문에 그런 추측도 가능하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국방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까지 윗선까지 이거 밝혀내야 된다라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되고 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다시 대통령직에 오르는 거죠. 네, 그렇죠. 다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계엄을 선포한다는 얘기는 대통령직을 보위하기 위한 겁니까? 뭡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예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그 상황 논리에 탄핵 기각 또는 탄핵 인용이라는 말이 없고요. 네. 탄핵이 결정될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인용이 되든지 기각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건데요. 예. 그걸 가상해서 대비해서 작성한 걸로 보여지는데 네. 내용상으로 볼 때는 기각됐을 때 그런 거 아니겠는가? 왜냐하면은 국회의원을 진보 160, 보수 130으로 나눠놓고 네. 계엄령을 해제를 못하도록 국회를 마비시키는 이런 어떤 문구가 들어가 있는 걸 볼 때는 예. 상당히 그런 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또 일반인에 대한 통행금지 조치도 내용에 들어있다고 그러고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언론 검열도 아주 상세하다면서요? 예. 언론 검열 계획도 아주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언론 통제를 위해서 계엄사 보도 검열단원을 48명으로 하고요. 네. 또 합수본부 언론대책반을 9명으로 편성해서 각 언론기관에 또 파견하는 걸로. 물론 합참에 있는 계엄 매뉴얼에도 어느 정도 개략적인 어떤 개요는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인원까지 또 구체적인 어떤 언론기관까지 하는 것은 상당히 아주 다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야당 쪽 일부 인사들은 이건 탄핵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기무사 문건은 그냥 공상소설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오늘 또 국방위원회에서는 이제 야당 의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문건의 본질적인 내용보다도 왜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의 청와대 보고를 해서 그 어떤 수사를 하게 돼 있고 네. 또 왜 그 늦게 3개월 동안이나 가지고 있다가 이 문제가 되느냐. 네.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은 이 사안 자체를 너무 그 아주 엄중한 내용인데 네. 어떤 다른 면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저희 여당 입장에서는 이 내용을 봐야 된다. 헌법을 정지시키고 실질적으로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이런 문건인데 아주 엄중하지 않느냐. 예. 그런 측면으로 저희들은 이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언급하신 대로 특별수사단의 수사는 진행 중입니다만 그와 별개로 국회 차원의 청문회, 국정조사 이런 게 거론되던데 어떤 입장입니까? 그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다만 이제 현재 국방부 특수단과 민간 또 합동수사본부가 결성이 돼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과 그 결과를 놓고 판단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야당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국방부 장관의 대처가 좀 문제가 많았다라는 주장과 함께 네. 개각에서 국방부 장관 교체해야 돼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런 부분에 가지고 이게 사안 자체의 처리가 우선이지. 예. 현재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고요.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엄중한 문제다. 네. 왜냐하면은 어떻게 됐든지 일부 어떤 정치군인이든 아니면 어떤 의도든 이 문제는 국기문란의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예. 보고 있는 측면에서 예. 그 대다수의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묵묵히 임무에 좀 충실하고 있는 우리 군의 예. 명예를 예. 회복하는 의미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사실관계를 밝혀내야 된다. 네. 그 이후에 예. 해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방위원회에서 이 정도면 이게 쿠데타 모의 아니냐라고 주장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물론 쿠데타와 군사 반란 모의나 이런 건 조금 법적으로는 다릅니다. 쿠데타 같은 경우는 이제 정권을 어떤 보위하거나 어떤 잡기 위한 어떤 그런 그렇죠. 행위라고 볼 수도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군사 반란 정도는 그렇지 않고요. 예. 조금 이제 뉘앙스는 다르는데요. 법적 개념도 다르고. 그래서 이게 좀 더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 민홍철 의원이었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부터 협치 내각 이야기가 나왔죠? 그렇죠. 문 대통령이 어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가지고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인물이면 협치 내각을 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네. 밝혔어요. 네. 협치 내각 무슨 뜻이죠? 이건 사전적으로 딱 규정할 수 있는 문구는 아니에요. 근데 풀어서 이제 보자면은 힘을 합쳐서 내각을 만든다. 여당 출신이 아닌 인사를 내각에 포함시킨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주 넓게 보자면은 이제 연정도 있는 것이고 좁혀서 보자면은 야권인사 한 사람이 내각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대연정 제안이 생각나네요. 그렇죠. 지난 2005년인데요. 노 대통령이 당시에 선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개헌 혹은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만든다면은 노 대통령이 이제 그 지역주의 타파가 필생의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한테 총리 지명권을 넘길 수 있다. 이런 제안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 반응이 아주 안 좋았어요. 싸늘했죠. 예. 지지층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라고 대통령 시켜줬냐. 예. 야당은 뭘 또 꼼수를 숨겨놓고 있는 거냐. 예. 거부를 했는데 예. 이거하고 또 아주 경우는 다르지만은 박근혜 정부 말에 탄핵될 위기에 처하니까 이제 책임 총리 해가지고 국회 조각권을 넘긴다. 이런 이야기 나온 적이 있고. 그렇죠. 밖에 거국 중립 내각 이런 건 몇 번 있었고요. 지금은 그때랑은 상황이 다른 그럼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협치 내각은 지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공석인데 네. 그 개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일부 장관직에 대해서 야권 인사를 수용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니셔티브는 현 정부 여당이 확실히 쥐는 거고 좀 일부 포함시킨다 이런 거겠죠.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에 의하면 그 논의를 주도하는 건 당이다. 청와대가 아니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니까요. 지금 뭐 김의겸 대변인이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맞아야 하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네. 지금 여당에서 주도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하니 지켜보고 기다리는 중이다. 이런데 여당에서 또 뭐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야당들 반응은 나왔나요? 이게 지금 얼마 전에 개혁입법연대, 개헌연대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 의석 분포상에서 범여권 혹은 개혁연대 포함되는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조금 긍정적. 바른미래당, 나아가 자유한국당은 그쪽보다는 좀 온도 차이가 있고 네. 이런 식인데 지금 청와대 말대로라면은 여당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건데 근데 야당들이 입을 모아서 말하는 게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제안을 받은 바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의 특성상 초기 접촉은 아주 비밀리에 진행되겠죠. 지금 야당의 온도차가 있는데 이런 건 있어요. 청와대나 여당이 협치를 강조하고 나섰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다 같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각에 참여하는 거는 조금 당마다 반응이 다르다. 그러니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게요. 야당의 어떤 정치인이 제안을 받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이 사람은 자기 지지층이나 정당에서 자리 욕심 탐낸다, 배신한다 이런 비판 받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예. 어떤 전체적인 당 차원의 협약이란가 이런 게 없으면 덥석 수락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만약에 그리고 한 사람만 이렇게 덜렁 들어가면은 그 협치가 아니라 영입이죠. 영입. 사람 빼가기. 예. 예. 그렇게 되면 오히려 야당하고 관계는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고요. 결국 잘 되려면 당과 당대당 사이에 어떤 논의가 충분히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김의겸 대변인 발언을 한 번 더 인용해 보자면은 논의가 진행되어 가면 성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본인도 결단해야 하고 당도 수용해야 하고 상황이 맞아야 되고 우리 정부에서 필요로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야당 인사가 먼저 결단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럼 정부가 이 사람이 우리가 필요하다 안 하다 판단하는 건지 이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순서가 바뀌어야죠. 그럼요. 정부 여당이 먼저 제안을 그러니까요. 하고 예. 거기에 대해서 그 야당이 수락하는 이런 식이 돼야지 예. 내가 손을 들었는데 안 될 수도 있다고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제안은 하고 있다는 걸 전제로 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설익은 상황에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런 느낌은 지울 수가 없어요. 다만 네. 최근 개헌, 선거구제 개편 등에 대해서 오히려 국회가 좀 적극적이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청와대나 야당이 되게 좀 심드렁하고 싸늘한 모습, 이미 차는 떠났다. 예. 이런 때하고는 불과 2, 3주 상관인데 사뭇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야당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협치 내각은 혹이 안 되더라도 여야정 협의체 하자고 했던 거 이 정도는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분위기가 조금 조성되는 건 맞아요. 예. 그럼 모쪼록 조금씩 양보하고 뜻을 모으면은 좀 뭔가는 해야죠.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예. 협치 내각 해가지고 여당이 바라는 개혁 입법하고 야당이 요구하는 선거구제 개편이나 개헌 일부 수용하고 권한을 나누면요. 이렇게 되면 책임도 나누는 거거든요. 제일 좋잖아요. 네. 잘 되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화제했던 뉴스 정리합니다.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기보다는 폭염에 다들 무거하신가요? 이렇게 안부를 좀 건네야 할 맞아요. 것 같습니다. 오늘 40도 넘은 데가 있다고요? 네, 경북 영천인데요. 무인 기상장비의 비공식 기록이긴 하지만 경북 영천 신령면과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두 곳 모두 40.3도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 두 곳의 공식 기록은 38도 이상인데요. 한반도의 최고 기온으로 기록된 거는 1942년 8월 1일 대구 40도가 현재까지는 최고 공식 기록입니다. 네. 이게 40도 꼭 깰 것 같다 했더니만 정말 깼네요. 이제 네, 41도 그렇습니다. 막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무섭고. 그런데 어떤 아파트 경비원 분들이
이 에어컨 설치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걸 거부한 사례가 있다고요? 네, 부산의 한 영구 임대 아파트 경비원들 이야기인데요. 경비원 8명이 한국토지공사 지원으로 경비초소 4곳에 설치하기로 한 에어컨 설치를 거부했습니다. 왜요? 이들은 아파트 저소득층 입주민들이 경비초소 에어컨 전기요금을 내야 하는데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아이고. 같은 이유로 다른 지역 영구 임대 아파트 경비원들도 경비초소 에어컨 전기요금을 자신들이 직접 내는 방법 또는 지자체나 기업의 지원을 받는 방법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해당 아파트의 에어컨 설치 비율은요, 실제로 5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뭐 십시일반해서라도 이건 설치해야죠. 그리고 이 폭염 사각지대 노인분들에 대한 지원도 빨리 해결돼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폭염과 관련한 이생 뉴스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생 뉴스? 네, 강원도 강릉시 최모 씨의 집 베란다에서 병아리가 자연 부화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일인데 네. 최 씨는 평소 앞마당에서 키우는 닭의 알을 베란다에 모아뒀다고 해요. 그런데 삐약삐약 소리에 잠을 깨서 열어놓은 창문 사이로 뭐 새가 들어왔나 하고 베란다 불을 켰더니 글쎄 앞마당에서 키우는 그 닭의 알, 모아둔 알에서 검은 털의 병아리가 목청껏 어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미 닭의 품이 아니라 폭염의 열기 속에서 병아리가 태어난 겁니다. 저절로 깼다? 그렇습니다. 예. 참고로 달걀에서 병아리가 부화하기 위해서는 암탉의 품과 같은 35도 이상의 온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암탉의 품이 35도 좀 넘나 보죠? 그렇습니다. 지금 35도 훌쩍 넘잖아요. 지금 현재 낮 기온이 이미 37, 8도를 하하. 웃돌고 있어서요. 충분히 부화 가능한 날씨인 상황입니다. 네. 오늘 많이 검색한 거에 뭐 편의점 방화 사건이 있더라고요. 오늘 새벽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40대 중반인 김모 씨가 점주가 불친절하게 굴었다며 편의점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렀습니다. 저런. 이 불로 점주 최모 씨는 의식이 없을 만큼 위중한 상태라고 하는데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뭐 그냥 딱 불친절하다 이거라고요? 그렇습니다. 누리꾼들도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불을 지른 김 씨가 분노 조절 장애인 것 같다라는 댓글도 있었고 이 미친 날씨에 사람도 미쳐가는 건가라는 한탄도 있었습니다. 네. 자, 노회찬 의원 추모 열기 이어지고 있죠?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연대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는 정치인뿐 아니라 조문하려는 시민들로 긴 줄이 마련됐다고 하는데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창원과 대구 등에는 시민 분향소가 설치돼 추모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네. 또 뭐 노회찬 의원의 연설도 화제가 되고 있다고요? 2012년 7월 21일 진보정의당 당대표 수락 연설이 누리꾼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는데요. 진보정의당은 정의당으로 확정되기 전 당명입니다. 노 의원은 6411번 버스라고 있습니다. 라고 먼저 버스를 소개한 뒤에 새벽 3시에 일어나 새벽 5시 반이면 직장인 강남의 빌딩에 출근해야 하는 분들이 6411번 버스를 탄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버스 안에 있는 이들은 서로 누군지 다 알고 있지만 버스 바깥 세상에서는 이들이 누군지 모른다고 설명합니다. 새벽 강남 빌딩, 그러니까 청소노동자분들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노 의원의 연설을 그대로 전하자면요. 이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있었지만 그 이름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머니입니다. 그냥 청소하는 미화원일 뿐입니다. 한 달에 85만 원 받는 이분들이야말로 투명 인간입니다. 존재하되 그 존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네. 그리고는 존재했지만 보이지 않는 정당, 투명 정당, 그것이 이제까지 대한민국 진보 정당의 모습이었습니다라고 반성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분들이 냄새 맡을 수 있고 손에 잡을 수 있는 곳으로 이 당을 여러분과 함께 가져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네. 해당 연설은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명연설이군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였어요. 시사잡기 1부 마칩니다. 7시 5분 2부에 다시 뵙죠. 퇴근길에 만나는 알찬 시사정보,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라디오 레인보우 앱을 통해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도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더운 때 야외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들이 가장 힘듭니다.
지난주에 전북 전주의 한 건설 현장에서 한 노동자가 무더위 속에 무리하게 일을 하다 목숨을 잃은 사고까지 발생했어요. 그래서 오늘 광화문 앞에 건설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건설 현장 폭염 안전규칙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자, 먼저 그 전주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에서 함께 일을 하셨던 동료 한 분의 목소리 듣고 그리고 건설 노조 이야기도 듣겠습니다. 자, 그 전주에서 일하셨던 송영철 씨,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송영철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이 사고가 났는데 어쩌다가 사고가 났습니까? 예, 참으로 진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예. 저희 그 현장에서 계속 더운 날씨에 회사에 공정을 맞추다가 네. 작업 진행을 늦출 수가 없고 계속해서 작업을 하다가 이 피로감에 쌓이고 또한 그날 엄청 더웠는데요. 예. 더위에 이렇게 잠깐 정신을 잃고 5m 아래로 이렇게 떨어져 추락한 사고였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피로가 누적돼서 정신을 잃으셨군요. 그러다 떨어지신 거군요. 예, 예. 20년 경력의 목수셨다고요, 돌아가신 분이? 예, 예. 베테랑 목수죠. 네. 경력과 뭐 모든 거에 대해서 또 책임감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 뭐 안전망 같은 것도 전혀 없었습니까? 원래 규정상 보면은 5m 높이에서 작업을 하는데 추락 방지망이라도 전부 이렇게 해주고 예. 벽체 작업을 해야 할 상황이었는데 예. 아마 회사에서도 공정 때문에 안전망을 하나도 안 치고 그냥 작업에만 몰아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고가 나기 바로 전날에 이 현장의 예. 노동자분들이 건설주한테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이거 작업 시간 좀 조정하자 이렇게 요청하셨었다면서요? 그렇죠. 저희가 계속 일주일이 넘는 폭염이었는데 네. 그 시간을 계속 햇볕과 싸우고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네. 현장의 모든 저희 동료들이 예. 야 이거 너무 힘들고 어지럽다. 예. 우리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면 뭐하나.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오후만은 쉬자. 네. 이렇게 사고 전날 이렇게 사무실에 통보를 한 사실이 있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건설주 측에서. 한마디로 거절을 한 거죠. 하하. 왜 거절을 했냐면은 공구리 타설 날짜가 얼마 남지 않는데 거푸집 조립이 마무리가 안 되면은 우리가 힘들다. 그러니 작업을 계속 진행하라. 뭐 이런 요구가 있었죠. 네. 그 돌아가신 분도 그렇지만 송영철 씨도 이런 더위에 며칠 계속 일하면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 사고 당일날도 스라브에 올라갔었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아파트 현장이기 때문에 스라브에 작업을 하느라고 작업반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한 20분만 이렇게 현장에 있으면은 예. 정말 이제 뭐 옷은 전부 땀꽃으로 이렇게 물들어 버리고요. 예. 그다음에 뭐 머리가 아픈 것은 기본이고 구토 증상까지 나오는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잠깐 동안 그늘에서 좀 쉬자. 예. 뭐 이렇게 요구하고 타이밍을 좀 잡아가는 쪽이었습니다. 예. 원래 그 폭염으로 뭐 33도, 34도 이렇게 올라가면은 뭐 몇 시간 일하면 얼마 동안 쉬고 이런 규정들이 있다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폭염주의보가 떨어지면은 휴게 시간이 한 오후 3시까지 이렇게 쉬게끔 예. 이렇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 규정을 절대로 지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작업을 하면서도 눈치를 보면서 작업을 해야 하는 입장이 돼버리다 보니까요. 네. 이게 현장 안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나서야 하지 않은가 이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아이고, 돌아가신 분 명복을 빌고 우리 송영철 씨도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건설노조 경기도 건설지부장 임차진 지부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뭐 30몇 도 넘으면 건설 현장에 어떻게 뭐 쉬어야 된다 이런 규칙 같은 게 다 있다면서요? 뭐 예전에 32도 넘으면 뭐 작업을 중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예. 현장에서는 거의 적용이 안 되죠. 아니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바로 얼마 전인 2018년 6월 1일 날 고용노동부가 한 5개 작업자 건강보호 가이드 이런 것도 있고 또 지난해 말에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도 개정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있다면서요. 예. 그런데 왜 안 지켜집니까? 법으로는 있는데요. 예. 이것을 현장에 일하셨던 우리 조합원들이 예. 한 번이라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게 안 예. 지켜진 거? 그거 안 지켜도 처벌 조항이 없나 보죠? 그 처벌 조항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해가지고. 있는데도 회사 쪽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작업자들한테 알려주거나 이런 것도 없고. 예. 또 그 관리 감독을 해야 될 노동부에서조차도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회사한테 계도를 한다거나 이런 활동을 예. 형식적으로만 하고 있는 거죠. 조금 아까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지난주 사고 난 그 전주 현장에서는 사고 나기 바로 전날 너무 더우니까 예. 작업 시간 좀 조정하자라고 제안까지 했는데 무시당했다거든요. 예. 이러면 정말 그 처벌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처벌해야죠. 그런데 아무튼 제대로 안 지켜지고 노동부도 근로감독 제대로 안 한다 이거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핵심적인 이유가.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예. 내 일이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네. 얼마 전에도 저도 근로감독관한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도를 해주시고 공문도 보내주시고 네.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예. 그 감독관 한 얘기가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허허. 그래서 제가 어느 현장에서 그렇게 보셨냐고 예. 얘기를 했다면 얘기를 못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알고 있는 현장들은 그늘막 하나도 제대로 안 쳐 있고 예. 쳐 있다 하더라도 몇백 명 들어가 있는 현장에 겨우 천막 하나 쳐가지고 그걸 그늘막이라고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다반사 현장인데 예. 그거 아시냐고 했더만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감독관님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에어컨 바람 쐬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 건설 노동자들은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예. 좀 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에서 요구하신 것도 이 건설 현장의 폭염 안전 규칙을 마련하라가 아니라 이행하라군요. 이미 규칙은 그렇죠. 있는데 예. 안 지킨다 이거로군요. 예. 이걸 이행하도록 만들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저는 다른 것보다 처벌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는 예. 우선 근로감독관들이 예. 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좀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로감독관들이 우선 제대로 감독을 해라 이거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단 한 군데 현장이라도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면 네. 그것이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시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좀 되는 방향으로 가는데 네. 똑같은 거죠. 회사들은 지금 공정이 자꾸 늦어지니까 예. 무리하게 작업을 시키는데 그것을 근로감독관들이 노동부에서 눈 감아 주는 거죠. 네. 규칙이나 법 이런 거 만들면 뭐 합니까? 맞습니다. 예. 현장에 지켜줘야 그게 가동이 되는 거죠. 예. 네. 그리고 꼭 정말 우리 소중한 건설농자들이 또 쓰러지고 죽어 나가야지만 예. 조치를 하네 또 그렇게 좀 했다가 또 시간 지나면 또 조용해져 버리고요. 예. 저는 우리 건설농자들도 다 가장들이고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정말 이 땡볕에서 목숨 걸고 일하고 있는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예. 정부가 나서라 이 말씀 여기까지 듣죠. 맞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건설노조의 임차진 경기도 건설지부장이었습니다.
친절하고 재미있는 시사풀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중증 발달 장애를 가진 장혜정 씨, 13살부터 무려 18년 동안 장애인 수용시설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31살을 맞은 바로 작년 2017년에 언니 장혜영 씨가 이 동생을 이 사회로 데리고 나왔고요. 그렇게 탈시설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 동생과의 일상을 영상으로 기록해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고, 이번에는 또 책으로 어른이 되면이라는 책 제목인데요. 이걸 또 펴내기도 했네요. 사실 지난해에도 저희 스튜디오에 한번 모신 바가 있는데 장혜영 작가를 오늘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딱 1년 전쯤 이 방송에 나오셨었죠? 네. 그리고 그때가 이제 이 시설 밖으로 나와서 동생과 살기 시작한 지 뭐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쵸. 이제는 400일 가량 됐네요. 네, 딱 작년 6월 2일 정도에 나왔으니까 이제는 1년 하고 한 2달 정도 지나는 중이네요. 지내실만 합니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모두와 같이 더위에 괴로워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동생도 좋아합니까? 동생이 대답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싫어하진 않는 것 같아요. 최소한. 네. 동생은 발달 장애가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이는 이제 32살 이렇게 됐지만 몇 살 정도의 정신 연령?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약간 위험하고요. 네, 왜냐면은 이제 그 사람의 뇌의 발달의 정도가 사람마다 이제 다 다르기도 하고 똑같이 뭐 만약에 3살이라고 해도 뭐 3살이 다 천차만별이고 하니까 연령에 이제 비해서 이야기하는 건 약간 지양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제가 무심코 여쭤봤는데 보통 왜 신문 기사에도 그런 식으로 네, 나오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그런 그래서 것들이 제가 그냥 굉장히 다들 그러나 보다라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발언이었군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덕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네요. 네, 동생은 이제 그런 의학적인 급수로 이제 한국에서는 따지는데 자폐성 장애 1급 그리고 지적 장애 2급이라서 이제 중도의 발달 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 1년 사이에 여기저기 여행도 많이 다니신 것 같더라고요. 네, 알뜰히 다녀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제주도 다녀오고 일본도 한번 다녀오고. 일본까지? 네. 친구들과 함께. 네. 다큐멘터리 영화는 완성하셨죠? 네, 올해 2월에. 2월에? 네. 벌써 오래됐군요. 2월에 완성을 해서 일단 그때 이제 크라우드 펀딩으로 만들었어서 그 펀딩해 주신 분들께 보여드리는 상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영화제들에서 뭐 장애인 인권 영화제나 아니면 서울국제 여성영화제에서도 이제 고맙게 불러주셔서 상영을 했고요. 올해 말 목표로 개봉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영관에 이제 올해 말에? 네, 독립영화관 뭐 이런 위주가 되겠지만. 그리고 책을 이번에 펴내셨죠? 네. 제목이 어른이 되면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제목을 붙이신 이유는 뭡니까? 다큐멘터리 제목도 사실 똑같이 어른이 되면인데요. 그게 이제 동생이 시설에서 생활할 때 뭔가를 이제 나와가지고 저랑 하다가 못한다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혼잣말처럼 어른이 되면 할 수 있어? 라고 되뇌이곤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이 이제 동생이 나이가 벌써 이제 30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설 안에서는 뭔가를 할 수 없을 때 어른이 되면 하세요. 어른이 되면 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 왔기 때문에 계속 그 말을 들었군요. 네, 그랬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이제 그 언어를 습득한 것이죠.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상징적인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까지나 자라지 않는 아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시설 안에서는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워도 그것이 이제 보여주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사회로 나와서 어른이 되어 살아가자라는 의미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목이 어른이 되면입니다. 이 방송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아니 그래도 그런 시설은 전문가들이 있고 그런 곳이 오히려 그분들한테는 좋은 곳 아니야? 라는 반문을 당장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사실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시설 안에서 제공하는 보호라고 하는 건 사실은 환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저는 명백하게 알게 되었고 이제 많은 사람들도 알게 되는 와중인데요. 일단은 그 장애와 전문이라고 하는 게 얼핏 들으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전문적이라고 하는 건 의료의 관점이
대해서 중요한 거지 장애의 관점에서 꼭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질병의 연장선상에서 사람들은 장애를 이해하기 때문에 뭔가 전문적으로 공부를 한 사람들이 뭔가 차도를 보이게 해준다든가 아니면 낫게 해준다는 이제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장애라고 하는 거는 그걸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아주 드라마틱한 정도의 개선을 바랄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럼 예. 결국에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일상 속에서 사람들과 잘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훨씬 중요한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돌봄이라고 하는 건 사실 얼마나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가, 얼마나 이웃과 잘 어울릴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 근데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멀리 떨어진 시설에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것들을 배우기에 열악한 환경으로 격리되는 것이죠. 고립돼서 자기들끼리만. 네. 그래서 더더욱 많은 사회적으로 소통할 기회가 필요한 사람들이 오히려 완전히 사회로부터 단절되어서 이제 배움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 시설화이기 때문에 아하. 네, 그것은 굉장히 네, 저희가 바라는 것과는 다른 현실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시설에 종사하시는 임직원분들이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성심성의껏 대해준다 하더라도 네. 1년 12달 365일 그것도 10년 20년 계속 그 똑같은 분들하고만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게다가 그 함께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께도 시설이 전혀 좋은 환경이 아닌 게 대부분의 시설이 이제 외지에 있고 먼 곳에 있고 또 막 예. 산꼭대기에 있고 막 예. 산골짜기에 있거든요. 말하자면 그 근무 환경 자체가 굉장히 열악한 거예요. 사람을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네. 그래서 모두가 함께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곳에서 돌본다면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열악한 조건 안에서 한 명의 사회복지사가 여러 명의 장애인을 돌봐야 하고 그런 날들이 계속 오래되고 네.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거는 엄밀하게 말해서 보호라기보다는 수용이군요. 네, 맞습니다. 격리를 격리 수용.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그런 분을 이제 사회화시키기 위해 가정으로 데리고 오면 네. 바로 우리 장혜영 씨처럼 네. 24시간 옆에서 돌봐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다른 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그런 상황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선택의 네. 기로에 놓이는 거죠. 시설에 가족을 보내고 나는 내 일을 하고 그런 선택을 할 것이냐. 네. 내 일을 상당 부분 포기하더라도 그 가족과 함께 지낼 것이냐. 그렇죠. 이거 아닙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왜 그렇게 24시간 장애인을 돌봐야 하는 그 돌봄의 부담이 오롯이 다 그 장애 가정의 일원에게만 부과되어야 하는가? 이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럼 어떤 분들이 장애 활동 보조인 이런 분들이 도와주시나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이제 복지라든가 이런 거를 시혜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뭐랄까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돕는다는 식으로 이해를 하시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인프라는 그리고 제도들 보이지 않는 인프라를 포함해서 전부 비장애인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처음부터 이거를 설계할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살아가기 쉽게 만들었다면 사실 24시간 가족들이 이렇게 힘들게 돌보아야 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이미 비장애인들 위주로만 사회를 만들어 놓고 나서 이미 가득 페널티를 주고 나서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을 오직 그 당사자와 가족에게만 부과한다라는 예. 형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것은 사회 모두가 나누어 짊어져야 하는 어떤 종류의 보상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난 1년 솔직히 말해서 힘드셨죠? 그럼요. 모두가 근데 힘들지 않나요, 다들? 그래 좀 활동 보조인의 도움도 좀 받으셨어요? 1년이 더 지나서 결국에는 이제 지인 가운데 활동 지원사 그 교육을 받고 나서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기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네. 그건 지인이라서 그냥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인 정부가 해주는 공식적 그런 활동 보조인 도움을 받고 계신 못한 거예요?
그게 되게 활동 지원 서비스의 가장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심사를 받아서 시간을 받았다고 해도 네. 그 시간에 서비스를 해줄 사람을 찾는 거는 또 전적으로 이용자의 몫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또 되게 역스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장애가 중도인지, 얼마나 우리 집이 도심에서 가까운지 이런 다양한 조건들이 저희의 스펙이 되어서 예. 활동 지원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희를 고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시간이 적고 그리고 이제 장애 정도가 높고 이런 사람들은 활동 지원사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네. 구해도 금방 그만두시고 어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인 가운데 이제 해줄 수 있는 사람의 교육을 받아서 이제 지원 서비스를 받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심지어 이제 기관에서 그런 식으로 하기를 종용하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워낙 구하는 게 힘들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장애인들이 시설 안에만 갇혀 있는 이거는 정말 사회적으로 문제가 크다. 네. 사회화시킬 수 있도록 가정에서 함께 지낼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서 공적 서비스는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활동보조 지원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거부터 대폭 늘어나야 되겠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도와 함께 사실 인식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인식, 예.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작년에 이맘때쯤에는 그러니까 제 동생 이름이 혜정인데 혜정과 함께 살아가는 일이라는 게 그냥 제가 일할 수 있는 시간 동안에 누군가 내 동생을 돌봐줄 수 있으면 된다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굉장히 생각이 많이 달라졌죠. 이게 단순히 정말 저의 시간을 벌기 위해 누군가를 대신 앉혀놓는 사람을 찾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돌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서 아주 큰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누군가를 돌보는 일은 굉장히 처음부터 이타심이 많거나 아니면 전문적으로 누군가를 돌보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역으로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들은 다 어느 순간에 삶의 어느 순간에는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돌봄이 그렇죠.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돌봄을 일부의 사람들만이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늘 어떤 사람들은 돌봄으로부터 소외되고 네. 밀려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돌봄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모두가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필요하고 그것은 활동지원사라고 하는 일이 지금은 주로 경력 단절 여성들의 일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그게 아니라 편의점 아르바이트 같은 일처럼 여겨지는 사회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라고 보고 이것은 단순히 제도가 변화한다고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 타인을 돌보는 일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인식의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돌봄은 모두가 모두에게 주고받는 것이다. 맞습니다. 라는 인식 전환. 네. 네. 그 동생 혜정 씨가 이 무사히 평범한 할머니가 되길 바란다. 네.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고요. 맞습니다. 저희의 꿈이죠. 저희 자매의 꿈. 평범하게 할머니로 늙어가는 것입니다. 네. 그런 꿈을 담아서 노래도 만드셨다고요. 네. 다큐멘터리에 수록할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노래 제목은?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입니다. 누가 불렀어요? 제가 불렀습니다. 7428번 쓰는 님, 제 아들이 5살 중증 발달 장애입니다. 그 영화를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라고 문의하셨네요. 아, 네. 영화는 일단 그 올해 말에 개봉 준비를 하고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이제 개봉 소식을 알려드릴 텐데요. 사실 이 영화를 개봉 준비를 하기 전에 저의 그 유튜브 채널에다가 그냥 올려놨었어요. 네, 그 네. 이유는 시설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든 것인데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제 작품을 보기 위해서 극장에 나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하게 어렵죠.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인터넷을 하는 분들은 꽤 예, 계세요. 예. 그런 분들도 보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올려놨는데 필요하시면 저의 소셜미디어 채널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따로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당장 알겠습니다. 보시고 싶으시면 꼭 요청 주세요.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네. 함께 들으면서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혜영 작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죽임당하지 않고 죽이지도 않고서 굶어 죽지도 굶기지도 않으며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나이를 먹
김민아의 시사 위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시사위키 첫 번째 항목은요. 전력 예비율이 뭐길래인데요. 오늘 전력 예비율이 7%대로 하락했다고 해서 화제였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걸 좀 알아보겠습니다. 전력 예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현재 공급 중인 전력이 얼마 남아있느냐 이 개념인데 총 공급 전력량에서 최대 전력 수요를 제한 수치를 다시 최대 전력 수요로 나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를 100만큼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인데 현재 소비되는 전력이 80이라면은 전력 예비율은 이제 25%가 되는 거죠. 오늘 전력 수급 현황이 어땠어요? 전력거래소에 따르면은 오늘 오후 3시에 전력 수요가 9,117만 킬로와트를 기록해서 어제의 기록을 경신을 한 상태인데요. 지금 뭐 예비 전력은 700만 킬로와트 아래로 그래서 떨어졌었고 그때 이제 전력 예비율이 7.5%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부가 예상한 수치보다 지금 전력 수요가 높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전기 끊기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블랙아웃 상황이 오는 거 아니냐 뭐 이 얘기인데요. 예비 전력이 500만 킬로와트 아래로 떨어지면은 경보가 발령이 되고요. 가정과 기업의 절전이 권고가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불구하고 예비 전력이 동인하게 되면은 광역 전력 관리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정해진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전기 공급을 중단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네. 이게 실제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9월 달에 발생한 일이 있었죠. 예. 지금 뭐 너무 더워서 뭐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 가동한다 이런 보도가 나온 바 있었죠. 그것 때문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 경로했다 이런 기사까지 나왔는데요. 이게 왜 자꾸 이런 보도가 나오느냐라고 이제 참모들에게 얘기를 해서 참모들이 뭐 산업부도 여러 차례 설명하고 뭐 했다라고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있다라는 취지로 이제 꾸짖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네. 이게 현재 국내 원전 24기 중에 가동 중인 원전이 17기인데 한국 수력원자력이 정비 중인 원전을 최대한 빨리 가동하기로 했다. 이 방침을 그저께 밝히면서 이제 논란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요. 이게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폭염이 오니까 허둥지둥 다시 원전에 손을 벌린다. 이런 식의 보도를 지금 보수 언론이 계속 한 건데요. 그렇죠. 하지만 이 보도가 사실 왜곡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왜곡이라는 겁니까? 그동안 정지 상태였던 한울 4호기가 뭐 지난 21일에 재가동에 들어갔고 마찬가지로 정지 상태인 뭐 한빛 3호기, 한울 2호기도 8월 둘째, 셋째 주 전에 재가동되도록 정비를 서두른다. 그리고 한빛 1호기와 한울 1호기의 경우에는 정비 돌입 시점을 늦추기로 했다라는 게 한수원의 보도 자료 내용인데요. 예. 그런데 이 일정들이 폭염 때문에 지금 급하게 정해진 게 아니라 이미 수십 년째 똑같이 진행되어 온 계획 예방 정비 일정에 따른 것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수십 년째 해오던 대로 한 거다. 그렇습니다. 근데 왜 한수원은 새삼스럽게 이런 보도자료를 폭염에 맞춰서 냈을까요? 이 한수원이 정비 시점이 약간 조정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 지난 4월 달에 결정이 됐고 그래서 자신들의 발표 취지는 원전 정비에 최선을 다해서 빨리 뭐 원안위의 승인을 받겠다 이런 거였다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예. 하지만 지난 4월 달에 새로 취임한 정재훈 신임 사장에 좀 과욕이 작용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일부 언론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뭐 정부가 좀 국민이 불편하지 않게 철저히 대비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런 논란이 지금 불거져서 좀 여러모로 우려가 됩니다. 네. 두 번째 시사위키 항목은요. 어제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포용적 성장 이 개념을 언급을 해서 좀 여러모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을 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어떤 맥락이냐 좀 궁금해하는 목소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보좌관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포용적 성장은 신자유주의 성장 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가 함께 동의하는 새로운 성장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언론들이 이게 경제정책 기조를 바꾼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지금 오늘 앞다퉈 내놓으면서 뭐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라 내용도 실질적으로 바꿔달라 이런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근데 오늘 얘기는 이제 오늘 청와대 얘기는 이런 언론들의 해석은 잘못됐다라는 취지이고요. 지금까지 얘기를 해온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는 모두 다 포용적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식이다 이런 해명이 나왔습니다. 뭐 그렇잖아도 최근에 경제정책 방향이 우클릭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또 그런 해석이 나온 거군요. 그렇습니다. 또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최저임금 인상 국면에서 뭐 후퇴론이 나오고 이러면서 뭔가 정부 규제가 바뀌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진보 지식인들이 말씀하신 대로 뭐 비판 성명도 내고 했는데요. 또 이제 소득주도 성장론을 애초에 기한을 했던 걸로 알려진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지금까지 이제 뭐 포용적 성장을 주장해온 윤종호 경제수석으로 바뀌면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도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실제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적 성장의 개념 자체에
뭐 일정 정도 차이가 있는 것도 또 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개념 정리를 좀 해보세요. 그러면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국제노동기구 등이 주장하는 임금주도 성장론이 좀 변형이 된 것인데요. 임금주도 성장은 이윤주도 성장의 이제 반대 개념입니다. 이윤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기업의 이윤을 늘리면 낙수 효과에 의해서 임금도 오르고 소비도 는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그동안 드러났으니까 직접적으로 소득을 늘려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임금주도 성장이라는 것이죠. 그게 소득주도, 임금주도고. 그렇습니다. 포용적 성장 새로 등장한 건 뭐예요, 그러면? 오늘 청와대가 밝혔듯이 좀 더 이제 포괄적이고 넓은 개념인데 OECD 등의 국제기구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좀 지금까지의 정책들이 잘못됐다라는 취지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개념인데요. 좀 적극적인 재정 지출하고 사회 안전망의 폭넓은 구축이 핵심입니다. 다만 이제 임금주도 성장보다는 좀 더 이제 기존의 해법에서 좀 대안을 찾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면 노동 유연성을 제고한다든지 이런 개념들도 이제 일부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다 이제 구체적인 해법에서 포괄적인 해법으로 좀 옮겨간 듯 보이니까 뭔가 변한 거 아니냐, 후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셈입니다. 뭐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정책 성과를 좀 보여야죠. 그런 셈이죠. 시사위키 세 번째 항목은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대가 있는 서해 위성 발사장 시설을 해체하고 있다 이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런 정황은 삼팔로스가 촬영한 사진 분석에 의해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한미 정보 당국이 이게 뭐 보여주기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완전한 폐기 의도에 있는 것인지 분석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이 뉴스의 맥락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북미 대화가 좀 교착 국면인데 그래도 뭔가 행동이 시작되고 있는 거라고 봐도 됩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북미 대화가 진척되지 않아서 뭐 참모들에게 화를 내고 매일 보고를 지시했다. 이런 미국 언론 보도가 잇따르던 상황이었는데요. 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보도들이 다 가짜 뉴스라면서 일본도 행복하고 아시아가 다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다 이렇게 트위터에 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라는 거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 문제이기도 해서요. 그랬죠. 북미 회담에 진전이 있을 거다. 이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논의가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그럼? 당장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 개최가 되는데 여기 이제 북한 외무상이 참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논의에 좀 진척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남북미 외교장관 회담이 이제 열릴 가능성이 커질 것이고요. 이후에도 논의가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진행이 되면 9월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유엔 총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을 하고 또 종전선언에도 합의를 해서 이 자리에서 선언될 가능성도 생기는 셈입니다. 우리 정부가 또 거기서 노력을 해야죠. 그렇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미국에 가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하고 면담한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는데요. 또 박선원 주중 상하이 총영사를 국정원 상근특보에 임명하기로 하고 지금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는데 이것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박선원 총영사 어떤 사람이에요? 청와대가 설명한 내용을 보면은요, 이 노무현 정부 당시에 육자회담, 또 비핵화와 북핵 문제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다뤘던 전문가이고 말하자면 이제 꾀주머니다 이런 이제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네. 아이디어가 많은 캐릭터라는 것이죠. 예. 또 참여정부 때 NSC 행정관 그리고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역임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한 것인데요. 이제 참여정부의 대외 정책을 얘기할 때 주로 뭐 동맹파와 자주파의 대립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좀 미국에 가까운 분들이랑 대북 정책을 우선시하는 분들이랑 이 대립 구도를 말하는데 이때 자주파의 대표적인 인사 중 하나로 묘사되기도 했고요. 다만 최근에 북한과 대화가 시작되기 전에는 오히려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한 바도 있어서 좀 일정 정도 유연한 시각을 갖춘 측면도 있다.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뭐 아무쪼록 미사일 발사 시험장 해체가 제대로 진행이 되고 북미 간 대화도 진전되기를 기대해 보죠. 그렇습니다. 네, 김민아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Another huge protest in South Korea. 赠送购物券300. En dépit des tensions avec le voisin du Nord. North and South Korea also agreeing to hold their first summit in more than a decade. 밖에서 본 한국.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입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의 임상훈 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뉴스부터 볼까요? 네, 역시 북한 문제가 여전히 가장 뜨거운 이 한반도 그리고 한국 관련 이슈인데요.
현재 상황을 간단하게 뭐 정리를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두 번에 걸친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하고 북한이 서로 상대방이 먼저 구체적인 다음 조치를 보여줘야 된다 이런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정상회담 전부터 됐던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유형 협상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건데, 뭐 누가 먼저 이제 총불이를 내려놓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양쪽이 동시에 내려놓는 해안이 뭐냐 이 문제인데, 그 상대국의 국내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그래서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야죠. 미국도 사실 북한에 대한 압박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미국 내부의 압력 때문인 건데요. 북한 역시 내부 문제가 함께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함께 고려해봐야 된다. 그 관련된 기고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미국 내에 뭐 언론과 정치권의 압력 이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네. 1인 통치 국가인 북한도 내부 문제가 분명히 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종합적인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건데 어디 실린 겁니까? 영자 매체죠. 그 The Diplomat라고 하는 그 매체에서 최근 보도가 된 겁니다. 네. 미국 외교정책연구소 벤자민 카제프 연구원의 기고문인데 외교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도 동시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예. 북한도 자체적인 내부 논리와 정치 역학을 갖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대남 또는 대미 정책 결정을 한 데 있어서 외교적인 논리만 가지고는 풀기 어렵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은 우리가 최근 북한의 급변하는 태도, 뭐 자세 이런 것들 보면서 그 착각을 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의 다른 그 많은 자유주의 국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착각하기가 쉬운데 예. 북한에게 그런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북한을 협상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면은 그래서 북한 내부의 정치적인 논리를 함께 고려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북한 내부의 그 정치적 논리를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폐기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가장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인권 문제며 뭐 경제 문제 이런 걸 한꺼번에 요구하는 게 쉬운데 북한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1년의 정상회담, 2번의 정상회담 이후에 그 북한 정권이 광범위한 그 시장 단속을 실시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 조치 역시 갑작스러운 개방 분위기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고요. 특히 그 최근의 대화 국면이 북한에서도 충분히 보도가 됐고 그 큰 흐름은 북한 주민들도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그런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만들지 않겠다 이런 의도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북한 입장에서는요, 80년대 말 동독을 포함해서 동유럽의 급작스러운 붕괴 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유진영과의 접촉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굉장히 민감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최근 그 북한이 일반 수감자들에 대해서 대사면, 북한에서 대사령이라고 하는데 그걸 발표했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도 뭐 다양하게 나옵니다만은 이거 역시 큰 사회적인 변화, 개혁을 향한 발걸음이다. 뭐 이런 해석도 있을 수는 있었습니다만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카체프 연구원이 지적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인권 차원이라기보다는 북한의 현재의 그 사법 현실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북한이 수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그 부담 이게 좀 너무 한계치 넘어섰다는 거죠. 이거를 더 부담을 덜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하하. 그래서 이제 이 기고문은 북한의 극적 변화를 너무 바라면 안 된다는 그런 건데요. 예. 우리도 북한 변화 속도가 더디다 이런 부분에 너무 민감할 게 아니라 좀 순 방향을 유지하면서 꾸준한 변화의 길을 유도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얼마 전에 그 빈센트 브룩스 한미 연합 사령관도 네. 비슷한 얘기 한 바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그 북한의 도발이 수개월째 지금 사라졌다. 맞아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그 지난 21일 미국 콜로라도 주에서 있었던 에스펀 안보 포럼에서 있었던 거기다 보낸 영상 메시지에 들어있던 거거든요. 예. 이제 브룩스 사령관이 그렇게 말했었죠. 북한 도발이 235일째 사라졌다. 이건 큰 변화다. 그러면서 미국이 원하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좀 충분한 공간을 줄 필요가 있다. 공간이라는 것이 외교적 공간을 말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미국이 정전을 이행하고 외교적인 진전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또 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약간의 위험 정도는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목한 외신이 또 있었습니다. 네. 홍콩의 빈과일보인데요. 23일자. 그 브룩스 사령관의 발언을 보도를 하면서 북미 간의 외교의 변화는 봄에 핀 튤립에 비유를 했다. 실제로 이제 브룩스 사령관이 그렇게 비유를 했었죠. 네. 그러니까는 외교에 힘을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 한미 연합군의 사령관이라면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군 최고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외교에 힘을 실어주자. 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결국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브룩스 사령관은 사실 뭐 우리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애국가도 따라 부를 정도로 그러니까 상대방을 좀 배려하는 그런 군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북한의 실질적인 핵 능력 보유 수준은 정상회담 이후에도 변한 거는 없는 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도발적인 행동이 상당 기간 없다는 거 이게 좀 상당한 진전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브룩스 사령관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북한 입장에서 그 협상 초기 단계에서의 그 전술일 수 있다는 거죠. 좀 더딘 것이. 최근에 여러 외신 보도들을 보면은 전문가들이 단기간에 해결하겠다는 대북 전략보다는 좀 장기전으로 가라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은 외교적인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기회를 좀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시각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얻은 게 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얻은 게 많다. 또 이런 글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이게 의회 전문지죠. The Hill이라고 하는 매체인데 최근 실린 한 전문가의 기고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북한 비핵화 협상 이거는 지금까지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건설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의향이 분명히 있음을 여러 차례 밝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은 미국의 다른 전략과 만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어떤 전략이요? 뭐냐면은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좀 떨어뜨려 놓겠다는 미국의 장기적인 목표와 일치할 수 있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런 전략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북한의 비핵화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전략일 수 있다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이거는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불안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고문의 필자인 테드 가버 박사는 미국이 북한과 새 관계를 구축할 경우에 중국의 영내 위상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계속 북한을 통제권 안에 두려고 하는데 북미 관계가 좋아지면 중국한테는 치명적일 수 있다. 그렇죠. 아하. 이게 미국의 전략 중에 하나라는 건데 그래서 이 분석에 따르면요. 현재의 북중 관계에서 만약에 북한이 미국 쪽으로 조금만 더 무게중심을 가져가도 이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지금 러시아하고 인도하고 그 핵무기 보유국가로서 국경선을 맞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북한까지 또 하나의 핵무기 보유국과 국경선을 맞대는 그런 상황이 중국 입장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게다가 그래서 이제 북한 입장 같은 경우는 지상 목표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아니겠습니까? 미국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또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떼어놓는 전략이 미국이 이게 부합하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겠죠. 충분히 외교적인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북미 관계의 개선이 북미 양측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가버 박사에 따르면은 미국과 북한이 물론 동맹이 된다는 건 비현실적이지만 그 지난해와 같은 그런 벼랑 끝 대치, 그다음에 적대 관계 이거를 탈피하는 상황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미국의 대북한 전략이 미국한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 네, 그렇죠. 알겠어요. 또 다른 뉴스 눈에 띄는 게 뭐죠? 우리나라에도 인터넷 공급 업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동시에 포털 사이트도 운영하는 그런 업체들 있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있는 경우인데 독일의 대표적인 인터넷 공급 업체 이면서 동시에 이제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이제 T-온라인이라는 회사입니다. 또 독일 내부에도 또 있고 또 외부에도 여러 나라에 진출해가지고 아주 글로벌 인터넷 공급업체인데 그 홈페이지에서 뉴스도 제공하거든요. 여기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20세기 정치인, 전 세계적인 그 정치인 가운데서 위대한 정치인 몇 명 고르라고 하면 누구를 보통 꼽을 수 있겠습니까? 보통 뭐 윈스턴 처칠, 샤를 드골, 뭐 덩샤오핑 뭐 등등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진영 논리에 따라서 극과 극의 평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가로서의 지도자 이미지인데, 근데 이 정치 지도자 중에서 진영 논리를 떠나서 보편적 가치를 충족하는 위대한 정치인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남아공화국의 그 넬슨 만델라를 꼽을 수 있다는 거죠. 최고의 지도자죠. 네. 그래서 독일의 이거 T 온라인에서 재미있는 기사가 뭐냐면은 지구상에 남은 현역 정치인 중에서 넬슨 만델라와 가장 닮은 정치인 누굴까? 그리고 가장 안 닮은 정치인 누굴까? 이걸 선정을 했습니다. 먼저 만델라와 가장 닮은 구석 0%인 정치인으로 T 온라인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꼽았습니다.
예상했던 바입니다. 그러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슈레켄버그라고 하는 이제 이 사람이 편집장인데 이 필자입니다. 이 필자에 따르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 뭔가 건설적인 일을 하나 싶으면은 최소한 꼭 그만큼은 또 일을 망쳐놓는다. 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와 갈등을 일으켰고 그런 어떤 미국 중심주의 이런 걸 이제 그래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리고 크로아티아 대통령도 이 만델라적 요소가 없는 대통령으로 꼽혔습니다. 그건 뭐 잘 모르겠네요.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서. 예, 크로아티아 대통령 그 여성 대통령 그 이번에 월드컵에서 굉장히 글쎄 뭐 그 모습만 봤지. 그렇죠. 뭐 잘 모르니까요. 그다음에는 그다음에 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만델라적 잠재력은 가지고 있다. 잠재력. 예. 그리고 만델라적 요소가 많은 정치인으로 누굴 꼽았냐면은요. 그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앨런 존슨 설리프 그 라이베리아 대통령 그리고 아비 아메드 이디오피아 총리 그다음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꼽았습니다. 아,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 등장하는군요. 네. 만델라적 요소가 많은 정치인. 대통령. 네. 그래서 설명을 좀 했는데 설리프 라이베리아 대통령은 삶 자체가 만델라 대통령과 유사하다. 그리고 아메드 이디오피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 아주 원수 같았던 이웃나라 에리트리아와 취임 2달 만에 이 친구 관계로 바꿨고요. 예.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경우에는 개인적인 삶도 그랬고 또 취임 후에 짧은 시간에 남북 관계 접근이라는 성과를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이렇다면 문 대통령을 통해서라면은 어려워 보이는 한반도 평화 정착이 현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독일 포털 사이트가 평가를 했습니다. 독일의 포털 사이트 T-온라인. 네. 영문 그 기사도 제공을 하는 사이트입니까? 원래는 이게 독일어로 제공이 되는데요. 예. 물론 이제 외국에도 진출을 해 있습니다만은 독일에서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는 독일어로만 돼 있습니다. 아, 그런데 어쨌든 이 20세기의 최고 지도자인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를 닮은 내지는 그런 요소를 많이 띈 정치인으로 우리 대통령이 뽑혔다. 그렇죠. 뭐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의 임상훈 소장이었습니다. 시사잡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